자책하지 않기. 올가을의 하루는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늦잠을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옷을 집어입고 스케이트보드를 끌고 나와서 타고 오다가 병원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빨랐는지 앞으로 넘어져서 왼쪽 손바닥 아랫부분 피부가 좀 벗겨졌습니다. 우리가 다쳤을 때 정말 심한 통증 중에 하나가 피부가 벗겨지는 겁니다. 신경들이 엄청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로 소독을 하고 빨간 약으로 소독을 하면서 이래서 환자분들이 빨간 약을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빨간 약이 효과는 제일로 좋은데 정말로 아프거든요. 그렇게 제 왼손은 거의 봉인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왼손은 물이 들어가도 안 되고 어디 닿으면 아프고 메디폼을 붙여놓으니 계속 진물이 고이고 고이다 터지고 또 소독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더군요. 어느 날은 손도 제대로 못 닦고 처음에는 샤워도 못했고 머리도 겨우겨우 감았습니다. 온몸 중에 정말 작다고 할 수 있는 손바닥만 다쳐도 손바닥이 다 다친 것도 아니고 손바닥 아래쪽 3-5cm가량의 상처가 제 삶을 바꿔놓았죠. 개인위생에 신경도 잘 못쓰고 운동도 제대로 못했고 인스타그램에 글 쓰는 것도 손이 아프다는 핑계로 안 쓰고 아무튼 굉장히 나태한 하루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조금 다친 것으로도 일상생활에 작은 금이 가는데 우리 마음이 다쳤을 때는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악순환이었어요. 내 삶을 이끄는 마음이 다친 것은 차의 엔진이 다친 것과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흥미도 힘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 밥을 먹는 것도 게임을 하는 것도 귀찮아서 계속 자고만 싶은 졸려서 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할 마음이 없어서 그냥 삶을 꺼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 그렇게 나약해진 나를 보면서 더 실망하고 이렇게 부족한 놈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자책하면서 마음이 더 다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깊이 가라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합니다. 마음이 다쳤을 때 힘들어하고 가라앉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이죠. 손바닥의 작은 부분만 다쳐도 일상생활에는 금이 갑니다. 하물며 내 삶을 끌어가고 있는 나의 마음이 다쳤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걸 내가 부족해서, 내가 어른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탓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그 상황은 힘든 겁니다. 누구든지 그럴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내가 자책을 하면서 그 기간을 늘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건 내가 부족해서 힘을 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서는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만 내가 그걸 모르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픈 상황에 있다면요. 일단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주세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 아픈 일이 없다면 그건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이 다쳤다는 것을 인정해주세요. 나는 지금 마음이 힘든 상태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힘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걸 생각해주세요. 내가 못나고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요. 그냥 내 상황이 힘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책하지 말고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뎌보세요. 마음이 다친 상황에서는 정말 어떤 노력도 힘들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힘이 난다든지 아니면 아무런 이유 없이 조금 밝아진다든지 하면서 그 시기는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자책을 한다면 그 기간을 늘릴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힘든 시간 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세요. 그리고 잠시 이렇게 하기 싫어도 괜찮다고 자신을 다독여주세요. 그리고 좀 쉬세요. 이때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밤에 잠 안 자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해봤는데요. 이렇게 힘든 시기의 밤에는 그냥 주무세요. 밤에 생각을 거듭할수록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우리의 생각은 더욱더 어두운 면만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절망으로 빠지는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밤에는 푹 쉬고 밝은 낮에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힘든 시간이 지나고 다시금 하나둘씩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마음이 힘든 시기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요. 어떤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나에게 말해주세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 힘든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런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자신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끌. 영끌이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이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의 줄임말입니다. 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이죠. 하지만 이게 비단 투자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일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영혼까지 끌어모은 적이 없을까요?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불필요한 일에 영혼을 끌어모아 하얗게 불태운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매사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학창시절에는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그래야 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남들 놀 때도 나는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항상 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영혼을 갈아 넣었죠. 공부에, 취미에, 그리고 남들이 부탁한 일에. 그러다가 하루는 서점에서 책을 한 권 발견하고 의아했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노력하지 말아요 였거든요. 표지에는 세상 게으르게 생긴 물개 비슷한 것이 배를 두드리며 늘어져 있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불경스러운 책이 있다니 하고 말이죠. 이 책이 진짜면 지금까지 노력하면 행복해진다는 제 신념은 뭐가 되는 건가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노력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은 뭔가. 고3 때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노력하다 보면 대학을 갈 거고, 대학만 들어가면 여자친구도 생기고 뭔가 자유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참고 공부해 라는 근거 없는 낭설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대학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되고 자유와 행복이 찾아오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이것은 거의 산타는 사실 우리 아빠다 라는 급의 과학이죠. 하지만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나는 왜 그렇게 노력했을까요? 많은 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였습니다. 잘 보이고 싶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실패하면 게으른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만, 노력하고 실패하면 적어도 성실하지만 운이 없는 사람 정도의 책임 회피를 할 수 있어서이죠. 우리가 처음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다음에는 최소한 이번에 갈아 넣은 영혼보다 더 갈아 넣겠죠. 우리는 항상 더 열심히 하려고 더 노력하죠. 하지만 이것이 행복으로 이어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서 노력을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이 왜곡되면 나는 이렇게 노력해야만 의미 있는 인간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는 무언가를 잘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나는 그냥 다 있는 대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핵심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에서 매일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난 정말 대단해 라고 말을 해보라고 해요. 약간 이상한 사람 같죠? 저는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제가 대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237가지 정도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건 일단 무시하세요. 무엇보다도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어떤 쓰임새가 있어서 소중해진다는 것은 물건에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나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이건 나를 물건 취급한다는 이야기와 뭐가 다를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더라도요. 적어도 나만은 나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더라도요. 적어도 나만은 나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거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럴 때 힘들어지는 것은 나니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딴지를 걸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일단 내가 나를 이유 없이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나의 부족한 면들을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자존감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대로 내가 소중하다는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된다면 내 자존감은 절대로 채울 수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보세요. 이유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은 수학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삼각형이 한 평면에 있고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서로 평행하지 않은 직선 3개로 이루어진 도형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삼각형의 정의니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게 나에 대한 정의니까요. 그러니까요. 영끌을 하면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죠. 내가 잘하는 걸 떠올리면서 나는 대단해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걸 못하게 되면 나는 소중하지 않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정말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또한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가며 함께 소중해져가는 따뜻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과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죄송합니다를 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사람인가요? 흔히 생각하기에 죄송합니다를 잘 이야기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생각될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것 같으면 가서 먼저 사과했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끔 그 사람은 제게 전혀 화가 나 있지 않았는데도 저는 굳이 가서 사과했죠. 그렇게 해야 사람들과 잘 지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도원에서 같이 살던 형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자기가 사과를 받으면 나는 얘한테 죄짓게 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오히려 부담스럽고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제 딴에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어서 나름 자존심도 버려가며 사과하는 노력을 한 건데 오히려 그게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니 말이죠.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오면서 저 또한 그렇게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사과하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썩 좋은 기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그 사람보다 높아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더군다나 딱히 사과할 일이 아닌데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사람을 만날 때 예전에 그 형이 느꼈다고 말했던 감정을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알고 잘 사과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쳤을 때 그것에 대해 정당히 사과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지요. 하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함께였을 때 아까 말했던 그 멀리하고 싶은 느낌이 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병원에서도 누군가에게 부탁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병동의 간호사 선생님들께 뭐 좀 알아봐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영상의학과 선생님께 CT 판독을 부탁드려야 한다거나 아니면 검사를 급하게 해야 해서 검사실에 부탁한다거나 하면서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죄송합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어찌되었든 그분들의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서 내용을 말하고 끝에는 항상 세상 밝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끝맺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제 환자가 급하게 심장 초음파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안에 가능할까요? 라고 검사실에 여쭤보면 힘들다는 대답과 함께 혹시 취소되는 것이 있으면 불러주겠다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세상 밝은 목소리로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물론 상대는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꼭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신경 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라고 대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꼭 필요하긴 하지만 듣는 사람의 기운이 좀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안하게 만든다는 건 썩 좋은 기분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설령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듣게 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말합니다. 아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말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일 겁니다. 그럼 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나를 깎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상대도 높이면서 자신도 높이는 말인 것 같아요. 일단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상대의 표정은 밝아집니다. 그러면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든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만큼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동시에 나의 자존감까지 높여주는 말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 자존감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상대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심지어 자신의 이미지까지 좋아질 수 있는 이 말을 아낄 필요가 있을까요? 주변에 감사할 일이 없나요? 도저히 누구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빈 반찬 그릇을 다시 리필해주시는 점원분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병원 당직실에 쓰레기통을 비워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제가 뭔가를 실수해서 가르쳐주시는 교수님께도 감사하고 블로그와 인스타에서 제 글을 읽어주시고 또 위로된다고 답글 달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죠. 정말로 세상엔 감사한 일들이 쌓여있어요. 그것들만 찾고 거기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조금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뭐가 감사한 거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결코 밉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또 듣고 싶어서라도 자기 곁에 두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곁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히나 큰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면서 다른 이들도 기쁘게 하고 나도 기뻐지는 마법의 말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우리가 되길. 그리고 사소한 것들에서도 기어코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아내며 주변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제가 살던 수도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교육은 마음의 일이다 라는 말이었죠. 왜 하필 교육에 대한 방법론이나 스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꽂혔을까요? 살아가면서 느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흔히 교육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나쁜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상대가 행동하고 생각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강압적인 방법, 그러니까 못하게 하고 벌 주는 방법들이 사용되곤 하죠. 그리고 시험 잘 보면 상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다일까요? 앞에 글들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수도원에서 직업학교 사감으로 60평 정도 되는 16에서 33세 청년들이랑 같이 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낮에 직업학교에서 기술을 배우면 저는 밤에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긋나는 것들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혼을 내서라도 바로잡아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곳에서는 잡아놔도 제가 없는 곳에서는 그대로 돌아가기 일쑤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마음의 일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저는 보시다시피 철이 없어서 16에서 33살에 그 아이들과 장난도 치고 웃고 떠들고 이야기 나누면서 친구처럼 지냈어요. 저한테 호구를 하면서 그렇게 물러터져서 험한 세상 어떻게 살 거냐고 잔소리하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루는 한 방이 외출 나갔다가 보기 시간이 한참 넘어서 들어온 겁니다. 원래 아이들이 자기 전에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잘 자라고 인사해주고 나오는데 그 방만 한 3일 정도 안 들어가고 좀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실망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제 마음은 이미 하루 만에 풀렸었지만 꾹 참고 그 방만 밤 인사를 안 가고 3일을 버텼죠. 그리고 3일째 들어가서 인사를 하니까 아이들이 막 와서 죄송했다면서 사흘 동안 너무 안절부절 못했다는 겁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과 뭐 단체로 편지를 써야 하나 선물을 사야 하나 자기들끼리 엄청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화는 풀려 있었는데 그래도 잘못한 거 알려주려고 참았다고 하고 다시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죠. 그 뒤로 정말로 안 늦고 졸업을 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제가 어떤 아이의 마음을 산다면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사지 못한다면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내가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을 더 좋아하게 되고 성적까지 오른 적 없나요? 선생님 마음에 들고 싶어서 공부를 더 하면서요. 똑같아요. 지금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정말 기가 막히게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먼저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아주고 칭찬해주면서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지적하고 화내면서 다가가면 관계를 쌓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여유롭고 너그럽게 품어주면서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내 편이구나 라는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었을 때 우리의 교육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면 따로 어려운 교육 이론을 갖다 댈 필요도 없어요. 그 아이는 제 마음에 들고 싶어서 언제나 제 말을 귀담아 듣고 제가 하는 행동을 닮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일은 자기도 하기 싫어하게 되겠죠. 이게 학생들에게만 해당할까요? 아니죠. 인간이라면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를 말하면 조금 이상해도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슨 옳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기가 싫습니다. 특히나 나에 대한 지적을 한다면 머리로는 그 말이 옳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 핑계를 대고 어깃장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왠지 인정하면 그 사람에게 지는 것 같아서 말이죠. 다시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좋고 싫은 사람은 웃으면 웃어서 싫고 울면 울어서 싫어요. 심지어 같은 공간에서 숨쉬기조차 싫어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는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훔쳐야 하죠. 이런 관계가 되면 우리는 따로 체벌할 필요가 적어질 겁니다. 신뢰관계가 쌓이면 기숙사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제가 굳이 혼내지 않아도 그 아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평소처럼 웃어주지 않는다거나 그 아이를 살짝 피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더 괴로움을 느끼고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때리고 화내면서 윽박지르는 것보다 훨씬 효과도 좋지요. 사감할 때 취침 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아이들을 찾으려고 다른 친구들 재워놓고 겨울이었는데 수면 바지에 슬리퍼 신고 밤 12시에 밖에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참 방황하다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이 인간들을 발견했죠. 뭐 아이들이라고 해봤자 20살은 다들 넘어서 성인이긴 했지만 그래도 기숙사 외출 시간은 지켜야 하니 데려가야 했죠. 처음에는 안 들어가려고 하던 아이들이 아이고 나는 또 들어가면 혼나겠네. 니네들 단속도 못하고 뭐 했느냐고 엄청 욕먹겠네 하면서 우는 소리를 했더니 좀 취한 그 아이들이 쭈뼛쭈뼛 거리면서 뭐 수사님이 곤란해진다는데 들어가야죠 뭐 하면서 쓱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솔직히 좀 심쿵했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서 귀엽긴 한데 남들이 볼 때 조금 거친 아이들이긴 했거든요. 이 맛에 애들 키운다며 혼자 뿌듯했었죠. 만약에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혼냈으면 아이들이 기숙사로 조용히 들어왔을까요? 아닐 겁니다. 거기서 싸움만 일어났을 것이고 교칙 위반으로 아이들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행히 스스로 나서줬고 그래서 체벌이나 화를 내지 않고도 원만히 끝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마음을 사야 한다는 말을 마음에 담고 있답니다. 이 관계의 마법은 시대가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대화의 수단이 바뀌고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달라져도 그걸 하는 건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 오프라인에서 관계를 잘 맺는 여유롭고 따뜻한 사람은 온라인에서도 통합니다.
거기 있는 것도 사람이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빛날 겁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사람을 만나 대화는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하고 여유로운 사람을 더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따뜻함이라는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차가운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의 세력을 넓히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